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서비스 정우진입니다. 오시는데 비도 많이 오고 그 지하에 또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몰려가지고 저도 방금 전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1시간 저희한테 주신 만큼 저도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1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결국 그 제조 쪽,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혁신 쪽 산업군인 제조 산업에 대한, 특히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아마존이 왜 제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도입 사례,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의 혁신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 독일과 일본은 상당히 이 4차 산업혁명에 지금 현재 꽂혀 있죠. 근데 지금 솔직히 그 아마존이나 미국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였는데 이제 그것들이 아예 디지털로 바꾸거나 또는 이제 디지털로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 주요 요소들이 보시면 여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자동화와 뭐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걸 디지털을 쌍둥이처럼 만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즉 생산 쪽이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얘기 많이 하고요. 자동차 업계는 당연히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한테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이제 데이터 기반에 어떻게 하면 잘 예측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수요 예측이죠. 그리고 이제 패스트 서플라이, 빠르게 계속해서 그 물류나 유통을 처리하는.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그런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파괴적 혁신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요즘 하던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의견 하나 드리는 것이 이제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목적성 또는 이제 트렌드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것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아마존은 뭐 여러분 어떤 회사일까요? 뭐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회사, 즉 이커머스 회사 이렇게 알고 있으신데요. 저희는 시작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책이라고 하는 도서를 온라인으로 판매했던 회사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아마존은 어떤 회사일까요? 저희 그 CTO인 보노 베겔 박사는 테크놀로지 컴퍼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전자책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지금 테크놀로지 컴퍼니고, 한 가지 또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의 고객은 디지털 회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플랫폼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플랫폼을 메이킹해서 그 위에서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빌더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컴퍼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전자상거래 회사기보다는 기술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아마존의 비즈니스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특히 아까 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 보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곳이, 이제 물류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아마존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보시는 저 중간에 있는 로봇, 마치 공기청소기처럼 생긴 로봇이 자기가 배송해야 될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배송하는 물건을 갖고 와서 사람한테 주면 사람은 그것을 배송하는 곳으로, 처리하는 곳에 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배송이 되는. 그래서 결국 이 비즈니스는 아마존 로보틱스라고 하는 사업 부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저렇게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암 로봇이죠. 암 로봇, 그 다음에 컨테이너 벨트, 뭐 되게 다양한 로봇 산업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만 600~700명입니다. 로보틱스에. 그리고 다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이 조종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존에 벤치마킹 할 때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저 부분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잖아요.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디바이스 공장을 갖고 있지는 않죠. 제조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아웃소싱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반의 디바이스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키나 무인 드론처럼 단순히 전자상거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혁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존 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어락 키하고 카메라 같은 것들을 고객들한테 집에 설치해서 고객들이 집에 없을 때 저희가 이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여기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인 드론. 이제 드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RC,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파는 장난감 수준으로 볼지 모르지만 아마존은 앞으로 아마존을 끌고 갈 5대 비즈니스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프 베조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마존은 그럼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회사입니까? 그랬더니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은 새로운 빅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로 커스터머 센트릭, 고객 중심으로 에브리띵, 모든 것을 그리고 인벤션,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파이오니어, 그리고 그것들을 차단해서 끊임없이 나서는 익스플로러다. 결국 저희는 단순한 전자상거래 그리고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그러면 강조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제프 베조스는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전에 그분은 하루에 50에서 60% 시간을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제안 발표를 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술을 리뷰하고 이 기술은 우리 스마트폰에 언제 써야 되겠다. 이 기술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조금만 응용하면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근데 제프 베조스는 보시는 것처럼 자신만의 컨퍼런스를 하나 엽니다. 한 일주일 동안 숙박을 다 같이 하고요. 근데 그 말스라는 행사에 말스는 하성이잖아요. 근데 MARS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기계학습, 그리고 A는 AI인데 오토메이션까지 포함되고요. R은 로봇,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S는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네트워킹도 하고 발표도 하고 리뷰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알려지게 되는데 2017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퍼시픽 림 같은 저렇게 생긴 로봇을 제프에서 타고 나오죠. 공교롭게 저 로봇은 한국에 있는 미래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 달에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애완견 개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이 말스라는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 제프 베조스가 되게 몸이 좋죠. 뭐 청바지 입고 저렇게 있는데 우주에 가려고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주에 대한 기술이 앞으로 향후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의 최신 혁신을 이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축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인더스트리 4.0은 이게 좀 약간 좀 글자가 좀 깨져드는데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아마존 퍼필먼트라고 하는 물류센터와 로보틱스, 그리고 스마트 프로덕이라고 하는 아마존 알렉사, 아마존 대시라고 하는 IoT 기반의 서비스들 이런 축이 있는데요. 요것들에 대해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퍼필먼트 센터와 로보틱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물류센터가 이 물건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오면 물건을 적절히 배치했다가 배송을 하는 건데요. 그 저희 물류센터에 가면 제일 놀라운 게 첫 번째가 물건을 정리를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샴푸, 예를 들면 뭐 먹는 거는 케찹, 머스터드 이런 식으로 각각 상품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건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소위 말하는 적재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정리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도 있고요. 더 빠른 시간에 이 물건은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굳이 정리를 왜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디 있고 재고가 얼마큼 있는지는 시스템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미지 캡처한 것을 보는 것처럼 저렇게 선반에 물건들이 있으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 위치를 알고 로봇이 찾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 벨트와 다양한 로봇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물류센터 하나가
축구장의 28개를 합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구장은 미식 축구장, 뭐 우리가 일반적인 축구장 얘기죠. 근데 여기 안에 물론 평균 한 3,000명에서 5,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한 5,000에서 10,000개 이상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초당, 그러니까 피크타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주문을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7월 달에 프라임데이가 있고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그때만 초당 이 로봇 하나가 500에서 1,000개를 처리할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규모의 그런 혁신, 그리고 최적화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로봇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완전 로봇으로 가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에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최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머신과 사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느냐가 저희는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센터를 딱 가서 보면 뭐 저런 로봇 우리도 만들면 되겠지, 저런 걸 한번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로봇 뒤에 있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로 어떤 로봇을 사서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로봇이 다 자율로, 그러니까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로봇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상단에 있는 로봇이 12시간 정도 작동을 하거든요. 12시간 되기 전 30분 전에 자기가 스스로 충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송하는 물건 찾아서 갖다 주다가 또 인터넷에 클릭해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다. 그럼 처리하고 나서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머신러닝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뒷단의 플랫폼이 중요한데 플랫폼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죠. 그래서 저희 물류센터에 갔다 오신 임원분들이나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결국 데이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가 나가고 그 데이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액션을 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가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주문과 동시에 이제 재고 위치나 확인이 되고 자동으로 물류 시스템이 연계되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닷컴에서 물류 주문을 하셨을 때 현지에 없으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문을 하는데 현재 없으면 유럽을 찾아요. 유럽을 딱 찾으면 주문 결제가 동시에 뭐라고 뜨냐면 이게 지금 현재 무슨 런던 어디에는 물류 창고에 있는데 며칠 걸린다까지 실시간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재고나 물류 관리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게 그 데이터 다음에 플랫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연이나 날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사전 대응하는지 결국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마존닷컴의 혹시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90조입니다. 그중에 플랫폼 아마존닷컴의 그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사업부서의 매출은 20조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플랫폼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아마존 웹서비스가 아마존닷컴의 혁신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 이러한 플랫폼을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아마존닷컴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로봇의 원리는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창고에 원래 예전에는 물건을 많이 싸다 놨을 겁니다. 많이 팔리게 될 경우. 그럼 그 물건을 사람이 저렇게 하나씩 찾아러 가서 그 물건을 집어와서 배송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포장해서 보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죠. 물건이 밀려들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로봇이 와서 사람에 저렇게 가져다 주면 저걸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물류센터가 전 세계에 한 200개 있는데 한 150개가 이런 그 로봇에 의해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원리는 간단하죠. 이제 물건 서플라이 쪽, 그러니까 공급자 쪽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분해를 하고 왼쪽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 물건을 포장을 해서 리테일러에 보내던가 고객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로봇이 저 녹색으로 돼 있는 선반에 있는 상품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선반에 그러면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상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로봇에 데이터는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세 개의 에이전트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가야 되는 경로를 사람이 조종해서 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류센터 바닥에 가서 보면
이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곳곳 복도의 경로에 바코드가 있어 바코드를 읽고 가는 겁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로와 그 소위 말 우리가 미로 찾기처럼 그 가는 길에 대한 것들을 알고리즘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핵심 기술인 거죠. 로봇은 이제 누구나 만드는데 저것을 최적화하고 최단 거리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PDF 파일에서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외부로 가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막 로봇이 활동하는 것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적화를 위해서 강화학습이나 이런 경험적 기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문과 동시에 저 로봇이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도 해야 되고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내부에 물리센터 혁신만 있는 게 아니라 알렉사와 대시와 같은 스마트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저희는 2014년에 AI 기반의 아마존 스마트 프로덕트가 나왔죠. 그래서 알렉사라고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최적화된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디바이스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2-3년, 최근 3-4년 동안 엄청난 혁신이 계속 일어나죠. 밑에 보시면 이제 에코쇼라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이제 내장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까지 동반된 에코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우리 내부의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에 대한 혁신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제품에 대한 스마트 혁신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 그 제조업의 혁신의 큰 방향은 생산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조 조립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우리가 파는 상품에 대한 스마트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희가 만든 거는 솔직히 이 껍데기 상품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 알렉사라는 서비스는 3만 개 이상의 앱이 붙어 있는데요. 이 앱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죠. 실제로 이들이 고객들이나 앱 사용자들이 저희한테 연결해서 쓰려고 만든 거죠. 그럼 저희는 오픈 API를 만들고 개발 툴킷 SDK를 만들어서 연결을 했던 오른쪽에 보시는 아마존 알렉사라는 플랫폼 IoT 허브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것들은 기존에 이미 있던 기술들도 있고 새로운 기술도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오토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부분은 이제 저희가 딥러닝 학습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최고의 기술을 도입한 거고,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이제 대화를 관리하고, 맨 오른쪽 TTS라고 하는 텍스트 스피치의 약자거든요. 이것도 이미 콜센터나 많은 곳에 쓰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 모아서 마치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엑스퍼트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고요. 결국은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알렉사에 들어간 AI 핵심 기술을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NLU, 뭐 자연어 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커 어댑테이션이라고, 즉 말하는 사람이 말했던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단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이 문장에 끊어서 단어에 대한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문장을 통째로 인식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단까지 가고 있죠. 한 파라그래프, 한 문단. 그래서 그 문단이 의미하는 의도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핵심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피치 디텍션이라고 해서 정말 말했던 그런 패턴들에 대한 어떤 특정 형태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하는 패턴과 방식 이런 부분 다 틀린데 우리 그걸 다 표준화하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에 대한 부분을 찾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급기야 저희는 이것을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AWS에서 이제 플랫폼 서비스로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렉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서비스들을 챗봇 형태로 만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된 저희 프로덕트 중에 이제 IoT 기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IoT 기반의 서비스는 이제 대쉬 같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타이드 세제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세탁할 때 세제를 내가 집에 가서 오늘 세탁해야 되니까 세제가 집에 있나? 그걸 지금 생각하고 살까요?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자마자 세탁해야 되겠다. 세제가 있을까? 고민합니까? 바로 사러 갑니까? 안 하죠.
진정한 고민은 세탁을 할 때 일어나죠. 그래서 세탁을 할 때 세제를 넣으니까 없으니까 세제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걸 사러 가지 않고 인터넷 주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클릭을 클릭하면 바로 주문 배송되는 이 대시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 대시를 만들고 나니까 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한 400개 이상의 브랜드가 붙어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레드불 같은 음료수 붙여놓으면 레드불을 2시간 이내에 배송해 주거든요. 생수 같은 것도 1시간 이내에 배송해 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년 안에 일어난 혁신의 변화인데, 이거 꼭 아마존닷컴에서 써봐야 되느냐, 고객들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저런 AWS IoT 버튼이 나옵니다. 저 버튼은 이제 한 번 누르냐, 길게 누르냐, 뭐 두 번 누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 돼요. 근데 저 상품, 저 IoT 버튼을 저희가 런칭하자마자 제일 많이 사용했던 데를 미국에서 보니까 병원에서는 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보시면 왜 환자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SOS 버튼이 있죠. 그래서 그 층에 있는 간호사 대기실에 그걸 알려주러 이제 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그건 이제 초인종 서비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알림을 해주는 초인종인데, 간호사가 잠깐 다른 데 가 있거나 비어 있으면 그 소리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버튼으로 대체를 했더니 모바일에 노티피케이션으로도 날아가고, 메일로도 날아가고, 문자로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다 이제 소위 말하는 IoT 무선 기반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맨 오른쪽에 저렇게 생긴 완드라는 제품인데,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건 뭐냐면 누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귀찮으니까 말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캐닝, 이미지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IoT로 시작한 부분이 AI까지 결합이 돼서 완전히 이제 혁신을 가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 지금 고객들한테 팔고 있어요. 실제로 배송이 되고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해졌습니다. 뭐 바나나 하면 그냥 바나나 보내주고요. 스타벅스 하면 스타벅스 음료 캔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이제 산업재까지 소비재까지 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 이 타이드 같은 제품들, 리오도 재구매되는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 카트리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프린트 출력하다가 색이 잘 안 나오고 줄이 가지면 이거 사야 되나? 카트리지?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들어가면 한동안 못 쓰잖아요. 그 카트리지 안에다가 카트리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상태를 보여주는 거를 저희 아까 대시를 또 디지털로 인베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주문이 됩니다. 10%, 20% 설정에 따라서. 그럼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커피 머신, 커피에 들어간 캡슐 같은 거, 그리고 남성분들 많으신데 이제 전자담배 필터. 전자담배 필터는 뭐 10개 하고 2개 남았다. 그럼 어떻게 알려줄까요? 사용자 앱으로 알려주는 거죠. 2개 남았으니까 사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리오더되는 제품들에 대한 디지털 혁신도 지금 현재 소비재 쪽에서 다양한 부분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뭐 세탁기도 있고, 커피 머신, 뭐 여기 커피 포트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결국 이런 것들을 하려고 봤더니 중앙에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의 IoT와 그다음에 우리가 팔고 있는 커머스 몰들, 커머스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앱과 그리고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 프로덕트나 또는 우리가 그 제품을 위해서 팔고 있는 소위 말하는 리필되는 제품들, 디바이스들, 이걸 다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 하나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주문과 배송이 일어나고 고객들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 제조에서 어떻게 플랫폼 서비스가 돼요? 제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 부분을 플랫폼하고 서비스에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럼 아마존의 전략은 뭐였냐? 대부분 회사들은 그냥 모바일에 연결해서 모바일로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한 겁니까? 프로세스를 바꾼 거죠. 주문에 대한 프로세스를 바꾼 거고 재구매에 대한 체계를 바꾼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혁신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 하면서 제일 바뀌고 있는 게 기술이 바뀌고 기술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은 수단이었던 거고 정말 중요했던 거는 프로세스. 두 번째는 고객이 한 번 클릭하는데 우리 제품을 쓸 수 있어요. 마트에 오거나
인터넷 접속해서 구매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원클릭으로 하게 되면 주문을 바로 해줘요. 저희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럼 원클릭으로 주문하게 되면 고객은 우리와 더 가까워진 거고, 고객은 아마존인지 몰라도 돼요. 고객이 사려는 건 아까 전처럼 타이드 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계는 더 가까워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죠. 점점 더 빠르게 배송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까 그러한 제품 배송은 2시간 이내 배송을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제조되고 유통돼서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가능한 게 가능하겠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 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가 저거 10번 눌렀어. 잘못 배송이 됐어. 그럼 너가 책임질 거야? 너네 부서가 그거 다 해결해? 아무도 못하죠. 저희는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그리고 개선을 하는 거죠. 30분 이내에 취소하는 기능. 그리고 배송이 다 되더라도 전액 환불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런 거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충성 고객들 대상으로 먼저 하죠. 1년에 99불 내고 2일 내 배송 무료 서비스 받으시면서 다양한 혁신을 하시는 고객들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들이 체계화되고 정립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도 못하고 계획만 하고 아이디어만 내고 실행을 안 했던 거죠. 아마존의 가장 큰 강점은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실험하고 테스트해봐서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최소 비용으로. 그리고 급기야 아마존 키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도어락하고 카메라 캠을 집에 설치해드리고요. 주인이 없어요. 문을 열고 상품을 넣어드리고 그 장면을 딱 찍어서 그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디오 레코그니션이라는 기술도 필요하고, 도어락 키가 기사님들이 왔을 때 기사님한테만 번호를 딱 보여를 해줘요. 다른 번호를. 그리고 다시 주인 번호로 바뀝니다. 그거를 했던 게 아마존. 근데 이걸 왜 했을까요? 기술이 좋아서요? 기술 혁신이 되니까? 아니요. 시작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에 있죠. 추석과 같은 날이죠. 집에서 물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부모님 댁 가 있고 지인 댁 가 있는 거예요. 배송이 안 되고 다 반송이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 고객들은 집에 와 있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아시지만 관리 사무실이나 옆집에다 맡기는 게 약간 불법처럼 돼 있죠. 그리고 약간 테러성 그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AI도 필요하고 IoT도 필요하고 비디오 레코그니션 같은 AI죠. 이게 가미가 된 거예요. 그걸 테스트를 해본 거고, 작년 가을부터 시애틀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혁신을 보고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글로벌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제가 아마존을 런 프롬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그것들을 AWS에서 실행하는 건데, 결국 디지털 비즈니스, 아까 보신 것처럼 아날로그가 아니라 다 디지털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이노베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숙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했던 사례들인 겁니다. 첫 번째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민첩성과 유연성과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고객들한테 이걸 대응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민첩성이잖아요. 타임 투 마켓 같은 거. 근데 유연성은 쉽게 사업을 확대도 하고 줄일 수 있을 때 줄이고 글로벌리 확장도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 지속성은 아까 아마존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 거냐. 우리는 매번 제품을 따로 만들고 또 따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일 플랫폼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필립스 조명 디바이스인데,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제품 회사에서 전자제품이 많이 정리화되고 헬스케어 쪽하고 디바이스 IoT 쪽이 이제 많이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로 연결을 하고 이제 조명을 컨트롤하는 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알렉사와 같은 음성 인식으로도 조정 가능하고, 앞에 밑에 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모션 센서랑 결합이 돼 있어서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조명이 밝아지고 흐려지고 켜지고 꺼지는, 그리고 다른 스마트 홈 디바이스하고 또 연동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까 필립스가
전 세계에서 조명 시장의 거의 한 60-70% 차지하는 마켓시를 또 가져가게 되죠. 가장 컸던 이유는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플랫폼을 할 때 본인의 업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서버를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걸 할 때처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서버 구축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실험을 자주 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정말 최적의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이제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제조회사 중에 최근에 영국이 이제 제조해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다이슨이 있죠. 공기청소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없는 선풍기 요즘 하던데 제가 얼마 전에 휴대용 다이슨 선풍기를 봤는데 다이슨에서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19,000원인데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그것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이슨은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 때 5,126번 평균 프로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테스트와 얼마나 많은 디자인 검증과 품질 테스트 같은 그런 것들을 했겠어요. 그죠? 결국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항상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을 하고 그걸 또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끝나면 또 개발을 하고. 근데 이 주기가 뭐 1년, 2년, 뭐 3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플랫폼이잖아요. 시시간적 수시대로 우리가 아이디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쓰고 있어요. 카카오톡. 저녁에 집에 가서 와이파이 되는 존에 가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딱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디자인 요거 예뻐졌네. 디자인 요거 좋아졌네. 근데 우리 옛날에 이건 어땠을까요? 이거 다 알려줬어야 돼요. 사용자 변화 관리라고 뭐 안내도 해야 되고 뭐 팝업으로 막 띄우고 막 메일로도 보내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고 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익숙해 있고 그 UX를 쓰면서 경험이 체득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버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버전이. 그러니까 뭐 카카오 몇 점 0, 몇 점 0. 옛날에 우리 인스톨 베이스 때는 어땠어요? 몇 점 0 버전, 몇 점 0 버전 이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프로덕트가 연식으로 갔죠, 연식으로. 근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퍼메이넌트 베타, 영원한 베타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거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계속 아이디어 있으면 개발을 반영하고 운영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 체계로 지금 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인데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가 2년 연속 그 모델 S가 세계 1위 차가 되는데 그 이유가 차 껍데기는 안 바뀌었어요. 엔진도 심지어 안 바뀌었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자율주행 기능만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 제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더 중요한 건데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관리 체계도 이제 바뀌고 있다. 그게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개발 운영 통합,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 이건 좀 더 깊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AI나 IoT는 다 뭐 저희 알렉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죠, 하나. 그래서 혹자들은 AIoT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본질은 IoT는 데이터를 다 게더링을 하게 하는 거고 빅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AI는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 액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IoT 프로젝트 따로, 빅데이터 프로젝트 따로, 이제 AI 또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IoT가 먼저 돼야 돼.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고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마존 사례 보셨지만 저희는 IoT 했다고 안 하거든요. 뭐 AI 했다고 안 하잖아요, 알렉사.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역량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스마트 프로덕트의 전략은 테크놀로지 이전에 기술 이전에 비즈니스와 서비스 그 플랫폼 모델을 좀 보자. 그 두 번째는 그런 프로세스와 프로타입 그러니까 개선되는 혁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액션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저 플랫폼이 좋대.
저런 걸 하면 된대. 그래서 공부만 해요, 막. 근데 아이디어가 현실화 안 돼요. 그리고 아이디어 쪽을 현실화하는 쪽 가면 개념 없고 그 기술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너무 커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이런 접근 전략이 어떻게 보면 딱 맞죠. 첫 번째 사례로 이제 지멘스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 지멘스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GE와 뭐 몇 개 회사가 있죠.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되게 독일계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 프로덕트에 대한 이 상품 주기 그런 것들을 체계하고 디자인, R&D 하는 그런 도구도 만들었고요. 팀센터라고 하는 협업 도구, 그다음에 이 공장에 제어하는 부분, 전기전자 제어하는 부분, 매뉴팩처링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즉 운영에 대한 관리 플랫폼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솔루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자동화하는 걸 한데, 이 중간에 보면 마인드 스피어라고 있죠. 이게 최근에 이제 지멘스가 나온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소위 말해 제조 관련된 서비스인 겁니다. 이 마인드 스피어는 저희랑 같이 만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요. 아마존 앱 서비스에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공급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OEM 장비들을 다 엮어서 쉽게 말하면 액션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멘스 프로덕트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IoT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게 돼서 만들었는데, 플랫폼인데 자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있지만 분석하는 도구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이제 컨설팅까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밸류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에 대한 플랫폼도 만들고 그 프로덕트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극대화하고 잘 쓰기 위해서 밸류 컨설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역할이 되게 커지고 더 중요해지고 고객들은 그런 밸류를 사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마진은 밸류 컨설팅에서 많이 나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어널라이저 오브라고 그래서 비주얼 어널라이저라고 그래서 고객들이 자유롭게 가시성 있는 분석 도구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를 만든 건데, 여기 있는 이런 그 설명, 아마존 S3니 API 게이트, 이게 뭐냐면 저희 아마존의 서비스 컴포넌트 이름이에요. 아마존의 서비스들은 아시는 것처럼 레고 블록처럼 빌딩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거 하나를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서버를 사고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붙였다 뗐다 아니면 연결했다 조합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요 밑단에 보시는 이제 IoT 쪽에 데이터 들어오는 API, 그리고 다양한 관리 모니터링에서 가져오는 API, 분석 데이터, 이런 API들이 모여서 고객들이 분석을 쉽게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PC나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객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거 반제품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완전 제품화하게 되면 이걸 고객들이 다 쓸 수 없으니까 플랫폼화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자기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에 서버리스 환경이라고 하는 서버가 없는 환경, 그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되는 모든 것이 통합 관리되는 환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제조 효과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멘스가 하려는 게 뭐였냐? 이 공장단에 있는 이런 기계와 머신들은 완전히 다 클라우드로 못 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현장에 있고 그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요 윗단의 플랫폼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시뮬레이션 되는 가상의 세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필립스 조명 얘기 드렸는데, 필립스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도 상당히 강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MRI, CT 장비뿐만 아니라 필립스가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병원에 들어간 모든 헬스케어 장비를 다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헬스 스윗 IoT인데요. IoT 기반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본인들은 이제 플랫폼 기반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의료기관, 보험사, 제약사, 그다음에 의사들한테 이제 추천해 주는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품을 안 파는 게 아니고 제품도 팔면서 이 플랫폼을 같이 하는 거죠. 저희랑 같이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했더니 무려 15 페타바이트가 데이터가 쌓였다는 겁니다.
15페타의 데이터를 스토리지로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마존은 1테라가 한 달에 3불, 한 3천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투자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태까지 시도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700만 개 디바이스가 연결되죠. 필립스의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소호흡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컨트롤 머신이 조정을 해서 맞춰주게 되는데 이 머신에 의해서 조정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고 상태가 좋아지면 적정히 공급하고 이런 컨트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IoT의 이제 머신러닝이 답재가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런 걸 다 한번 플랫폼으로 전환해 보자. 100개 나라 사이트에 3,500대 이상의 서버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플랫폼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30%는 다 불필요했던 인프라들이었던 거예요. 이건 다 갖다 버려도 된다. 42% 정도가 플랫폼으로 가고 25%, 3% 정도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남기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쪽에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로 존디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죠. 마이 존디어 플랫폼, 여기 보시면 인텔리전트 파밍, 존디어가 있는데 이 존디어는 180년 이상 된 회사예요. 180년에 뭘 팔았을까요? 곡괭이, 낫, 갈고리 이런 거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랙터 같은 거 파는데 이걸 왜 했냐?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죠. 작업을 하나 걸어놓고 그 작업한 거를 조종하러 가려고 그러면 차를 몰고 1시간을 간다 그러죠. 이렇게 비가 갑자기 와요. 그럼 저 트랙터 작업을 끝내려고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바일로 하고 원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결국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작물에 대한 생산성.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농기계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들은 처음에 텔레매틱스 환경, 그러니까 농기계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 텔레매틱스를 먼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의 그 텔레매틱스 같은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사이트 플랫폼, 그다음 마이존디어 플랫폼 나와서 저렇게 농기계의 모든 센서를 다 부착하고 클라우드로 연결한 다음에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분석된 내용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측 기반의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존디어의 부사장이 나와서 발표합니다. 아, 우리는 모든 장치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걸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했고 이런 데이터를 보안,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작동하고 언제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가능한 환경을 갖다. 핵심은 농민들이 작물이나 토지 면적을 그리고 작물 재배의 생산성, 추적 이런 거를 좀 향상시키는 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쪽에 AWS 서비스에 대한 이제 추천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의 가장 큰 방향인 스마트 팩토리의 오토메이션과 인텔리전스, 데이터 레이커를 위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T와 OT와의 결합. 즉 저희는 IT는 이제 많이 해요. ERP도 있고 공장 관련 시스템들도 많죠. 회계 시스템도 있고 인사 시스템도. 근데 정작 OT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현장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안 되거나 데이터도 쉽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IT와 OT를 어떻게 하면 잘 연계해서 컨버전스해서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IT와 OT를 어떻게 잘 결합할 거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런 공급망 체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분석 체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R&D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 PLM.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하게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도 잘 쓸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 산업에서 플랫폼으로 도입돼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예전엔 돈이 비싸서 솔루션이 비싸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거나 개발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 특히 우리가 슈퍼컴퓨터는 아니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럴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이걸 HPC 환경에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대한 예측도 해당되지만 제조 쪽에서는 수요 예측, 상품 자동 분류, 그다음에 뭐 개인 추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이미지 인식 기반으로
공장 업무를 자동 프로세스하고 자동화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서버도 많이 사야 되고 스토리지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시간제 베이스로 잠깐 쓰고, 저희는 이제 스팟이라 그래서 이제 옥션 베이스죠. 남아 돌고 있는 자원들, 그 자원들을 싼 가격에 바로 쓰시고 결과 얻고 이제 안 쓰셔도 되는 그런 환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충돌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충격, 뭐 품질, 뭐 되게 다양할 수 있죠. 그런 시뮬레이션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클라우드는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빨리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하게 됐는데, 혁신의 시작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저희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저희 대시와 같은 인터넷 오브 띵스가 IoT 사물 인터넷인데, IoT를 하려는 프로젝트를 하지 마시고 그 IoT를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조업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프로덕에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I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AI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AI를 지금 다 공포에 휩싸여 있죠. 근데 AI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잡을 없애는 게 아니라, 즉 사람의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업무, 워크를 개선하고 향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AI가 사람이 하는 걸 모르는 걸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하는데, 그건 2200년, 136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럼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까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이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는 예산도 없고 돈도 없어서 서버도 못 사요.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리고 정말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IT 플랫폼과 함께 서비스를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제 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로 이제는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액션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빅데이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빅데이터 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모아 일단. 그리고 이걸 빨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분석하고 리포트해서 이거 뭐 뽑아보니까 뭐 정확하지도 않네.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근데 가장 핵심은 뭘까요? 제가 오늘 가장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데이터로 액션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토메이션이지. 결국 우리가 직접 다 손으로 하면서 그 확인했던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더 정확하게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더 잘 쓰게 하기 위한 스마트 프로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조상에서 다양한 IT 혁신이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아까 제품과 함께 결합돼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 이 정도고요.